네, 안녕하세요. 오늘 빈공급 기초교육과 SDG4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0번팀 최문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게 5가지 순서로 되어 있고요. 먼저 기초교육과 빈곤 하면은 약간 그 두 단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딱 바로 연관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기초교육과 빈곤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프리카에서 한 가정이 초등교육에서 1년에 아이 1명당 부담하는 비용이 가나에는 87달러,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151달러, 엘살바도르는 680달러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최급빈층 가정에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비용의 문제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비용의 문제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기초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수학 연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나중에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겠죠. 또 설령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를 보면, 성인 15세 이상 성인의 교육기간이 2년 증가할 때마다, 즉 보편 초등, 중등 교육을 함에 따라서 4억 2천만 명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세계 빈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 어린이들을 학교에 남게 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니까 애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현금 지원 프로그램, 교육 비용 외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교과서 비용이라든지 학용품 비와 같은 그런 현금을 아이들에게 주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게 하게 되고, 그리고 보조적인 보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보건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게 또 집 안에 들어가서 그걸 전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들도 모두 평등하게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곤국 내 기초교육 부족 현실에 대해서 그 교육 수준과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숫자들이 바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명이고, 초등 수준의 아이들은 6,300만 명, 그리고 중학교 나이의 아이들은 6,100만 명, 그리고 고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은 1억 3,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지금 감소세에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6,300만 명의 초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고, 이거는 11명 중에 1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과 같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진한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 진한 파랑에 가까울수록 이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히 초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뜻하는데, 주로 여기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쪽에 많이 진한 색이 나와 있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는 전체의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절반이 있고, 그리고 남아시아에는 16%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 중에서 21%가 결국에는 초등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는 6%의 아이들이 초등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나이에서는 사실상 숫자로 봤을 때 아까 6,300만 명, 6,100만 명이었는데 숫자로 봤을 땐 초등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중요한 건 그 감소율이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이 아이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 순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체 37%, 17%, 14%, 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그 숫자는 적은데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지만 그 중학교 연령의 아이들이 사실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정규 교육을 받는 84%의 중학교 나이대 아이들 중에서 16%가 사실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미 입학할 때 늦게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학업 부진으로 계속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6명 중에 1명이 overage enrollment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 가장 심각하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거의 절반의 중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상황을 보면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건데 총 1억 3,900만 명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고등학교 나이의 아이들 3명 중에 1명이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이 숫자가 초등과 중등 그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을 합한 것보다 1,40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예요. 초등 out of school rate에는 4배에 해당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진한 색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3,600만 명, 그리고 남아시아에 1,600만 명,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9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 700만 명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out of school rate가 상승하느냐라고 한다면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있었던 그 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로 인해서 초등과 중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옅은 파란색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은 연수가 무상교육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진한 색으로 갈수록 좀 그 횟수가 적어지는 건데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대부분 5년에서 6년 아니면 많아봐도 7년에서 8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고등학교 학령기는 법적 노동 가능 연령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아이들은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를 뒷전에 두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그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젠더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실상 사회적인 젠더 평등이 좀 보장되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이 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같은 교실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을 감에 있어서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젠더의 문제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법적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빈곤국의 아이들은 과연 이 젠더 평등을 보장받고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령기 여자아이들의 미취학률을 살펴봤는데요. 총 초등학교 학령기 아이들 6,300만 명 중에서 여자아이들이 3,4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여자아이들인 거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서. 퍼센티지로 살펴보면 성비가 남자아이들은 8%, 여자아이들은 10%, 여자아이들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남수단에서 보면 초등학교 나이의 남자아이들 100명이 학교를 들어갈 때에 여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비율은 70명 정도.
여기서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00명 중에 76명, 그리고 차드, 아까 나왔던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국가 100명 중에서 78명, 기니와 아프가니스탄은 100명 중에서 85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른 여자와 남자 아이들의 미취학률을 비교해 봤을 때 성비로 따지려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자아이들이 24%, 미취학률이 24%, 남자아이들이 18%,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경우 여자아이들이 12%, 남자아이들이 10%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공국들을 봤을 때 앙골라, 베닝,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기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남수단, 예멘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의 미취학률이 10%나 더 높고 에리트리아, 라이베리아, 수단의 경우에는 50% 이상 여자아이들이 미취학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의 그 학령기를 살펴보았고, 여기를 봤을 때는 중학교 학령기의 미취학률인데, 여기에서도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자아이들이 더 미취학률이 높은 국가들인데, 여기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여자아이들의 미취학률은 39%, 남자아이들은 35%,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는 16%와 11%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젠더 불균형을 나타내는 젠더 격차, 교육에서 젠더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가 GPI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인데, 이 수치를 낼 때에는 여자아이들의 수치를 남자아이들의 수치로 나눈 값이에요. GPI 수치의 그 범위가 0.93에서 1.03의 사이의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0.97 이하면 남자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값, 1.03을 초과했을 때는 여자아이들한테 좀 더 유리한 값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이쪽에 0.97 이하면은 남자아이들이 좀 더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 저쪽으로 봤을 때 1.03 이상이면 여자아이들이 좀 더 불평등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여자아이들이 젠더 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굉장히 많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저기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초등, 중등, 고등 모든 그 학령기에서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 불평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여자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하느냐? 여자아이들을 교육을 했을 때 어떤 빈곤 퇴치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여자아이들을 좀 더 교육하면 할수록 여자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높은 수입을 받고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으며 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들한테 더 나은 보건관리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더 높은 수입을 받는다. 그러면 남자도 더 높은 수입을 받으면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굳이 여자아이들이어야만 하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지역 공동체에 자신의 벌이를 다시 재생산한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다라고, 그게 여성 교육이 기대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성 교육의 목표를 봤을 때 지금 SDG에서 여성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여자아이들을 단순히 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신분상의 안전함을 보장받고, 그리고 나중에 향후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육의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이런 기초교육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 예산 부족 문제, 하나는 사회 의식의 문제로 나눠봤습니다. 교육 예산의 부족 문제는 국가적 부채, 학교 시설 열악, 교사 부족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그 하나의 교육 예산 카테고리 예산 부족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성년 혼인과 가사 노동 등의 젠더 불평등, 아동 노동, 장애와 질병이 사회 의식의 문제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 부채의 경우 여기 HIPC 국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HIPC 국가들의 경우에는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빚이 많은 국가들이에요. 이 빚이 많은 국가들, HIPC 국가들은 결국에는 사실상은 빈곤 국가들이겠죠.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을 그 빚을 갚는 데에 거의 다 부채를 갚는 데에 돈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교육 예산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교육 예산을 늘리려면 부채를 경감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부채를 경감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교육을 조금 더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상 교육을 좀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HIPC 국가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경감해줘도 HIPC 국가들 자체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은 신중한 차입 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각국의 국공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사 부족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인데, 지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굉장히 큰 교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SDG4의 목표를 충족시키려면 현재 2,440만 명의 초등교사와 4,440만 명의 중등교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70% 이상의 국가들이 초등교사 수급난에 직면해 있고 90% 이상의 국가들이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급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그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4년 이내에 대략 1,700만 명의 초등 및 중고등 교사들을 채용하고 양성하여야 하는데,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30년까지 총 1,500만 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사의 수만 채운다고 해서 그 SDG 고래에 만족할 수 있느냐는 절대 아니겠죠. 교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과밀학급, 시설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어요. 과밀학급에 의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비가 교사 한 명당 60명의 학생을 감당해야 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의 그런 이상적인 비가 25대 1인데, 그러니까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68대 1, 모잠비크는 40대 1, 그리고 에리트리아는 38대 1의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을 보이고 있죠. 교사 한 명당 이렇게 다양한 학년에, 한마디로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 두고 있게 되면 아이들의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이들에게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데 아이들의 수준은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미 배운 걸 또 배우고 있고, 이렇게 성취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잘 받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배움을 제공하는 열쇠라고 하는데, 2016년에 전 세계 초등학교 중 전 세계 초등교사 중에서 85%가 교육을 받고 굉장히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고 그런 질적인 전문성을 띠게 된다고 하면, 남아시아는 오직 7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61%만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요. 또한 학교 시설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월경이 시작되었을 때 여자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위생관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1에서 17세 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들 중에 41%가 월경 기간 중에 평균 2.8일을 학교를 결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교를 결석을 하게 되면 이게 쌓이면 학습 부진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 1년을 유예를 하게 되고 아까의 그런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그리고 잠비아 시골의 경우에는 20% 이하의 학교들만이 5가지 권장 위생 관리 서비스 중에서
최소 4개만을 제공하고 있고, 케냐 시골에서는 62개 초등학교에서 손 씻기에 사용되는 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곳은 60%, 화장실 용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 13%, 그리고 오직 2%만이 비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질병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위생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를 못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학습 부진이 생기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위생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균 한 학생당 3.03달러를 학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케냐 시골 초등학교 89개에서는 이런 비용이 한 학생에게 평균 1.83달러만을 투자하고 있고, 따라서 볼리비아 시골에서는 월경 위생 관리에 대해서 아주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커리큘럼과 국가 정책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노동에서 2억 6,30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는 것과 가사노동 또는 수입이 들어오는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극빈층의 가정의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초등학교를 갈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연령의 아이들 중에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 남자아이들 100명 중에 여자아이들은 85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왜 학교를 못 가느냐?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빈곤한 데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해지면 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극빈층 가정의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 4명당 3명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젠더 불평등의 문제인데, 매일 조혼이라고 한다면 만 18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일 4만 1,000명 이상의 여자아이들이 조혼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러면은 이 여자아이들이 조혼을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느냐? 조혼을 하게 되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자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적어지고 자신의 건강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출산으로 건강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중고등학교 진학 및 교육 이수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워야 하니까 학교에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가계 소득 내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신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고, 남편이 가져오는 그런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그런 가정 내에서의 권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젠더 기반 폭력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리고 자기 의사 결정권도 굉장히 약해지고, 결국에는 빈곤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조혼과 교육 간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달걀이 먼저냐의 그런 식의 문제에 공착하게 되는 건데, 조혼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것인지, 그러면 학교를 간다면 조혼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이 둘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의 그런 조혼 위험성이 평균 6% 낮아지게 되고, 여자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결혼을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케이스를 살펴보면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이 임신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퇴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이런 콩고 민주공화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탄자니아에서는 매해 임신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8,000명 이상의 여자아이들이 임신 사실이 발각되어 퇴학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짐바브웨에서는 만약에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외박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심지어 그냥 같이 있는 모습만 보여도 그런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가족들은 이 아이를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부모, 학생,
학생, 그리고 지역 공동체, 학교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겠죠. 이런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회의식을 높이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의식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미성년 혼인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굉장히 큰 요인인데, 가정용수의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성과 여자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매일 30분 이상 물을 길러 가는데 시간을 쓰고, 그렇게 되면 여자아이들은 학교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 수급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 인프라 접근성 증대 정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24개국에서 1350만 명의 여성들과 340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매일 가정용수를 길러오고, 보스와나에서는 가뭄이 시작되면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이런 가정용수를 기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겠죠. 따라서 네팔에서는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실시했는데, 공동체 기반 물 공급과 위생 프로젝트입니다.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정용수 공급에 할애하는 시간을 감소하고,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깃는데 평균적인 시간이 하루 3.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교육활동 시간이 사실상 확보되는 거죠. 다음으로 장애 및 질병적인 요인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사실상 이런 장애와 질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와 질병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장애 아들을 둘러싼 오명은 매우 강하고, 일단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그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평균적으로 비장애인들이 87%가 학교를 다니는 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77%만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곳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학교 중도 하차율이 50% 이상 차이가 나고, 장애아 2명 중 1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반면에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14명 중에 1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의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업 기간은 평균 비장애인들은 7년 정도의 학업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4.8년 정도. 그리고 학교를 다녀도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에서도 비장애인들은 93%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은 52%만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포인트의 차이는 말리에서 5%, 인도네시아 41%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요인들, 예를 들어 거리상으로 집에서 거리가 멀다, 학교가, 그리고 빈곤한 가정에 있다,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의 특성을 그러니까 장애인에다가 그런 요인까지 합해지면 그 소외성이 더 극대화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5세 이상 성인들의 학업 연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파란색이 비장애인, 주황색이 장애인의 수치입니다. 여기 파나마,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 둘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고요. 저기에서는 15세 이상 성인들의 문해율,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기 파란색 비장애인, 주황색인 장애인의 그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어떻게 교육을 통한 빈곤 감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2030년까지의 UN의 목표인 SDG 지속가능한 개발 중에 교육은 4번에 속해 있고요. 이 SDG 4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 초등교육, 중고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 양질의 교육, 즉 SDG 4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DG 전에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있었는데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목표였어요. 근데 여기 뒤를 이어서 SDG 지속가능한 개발은 2015년에서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두고 있고, 그렇다면 이 타겟과 지표는 누가 설정하느냐, 그 설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MDG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제기구들이 이 모든 타겟을 설정을 했었는데 SDG로 넘어오면서 국제기구들, 즉 UN, 유네스코, 유니세프의 경우에는 그 스탠다드만 제공할 뿐이고 여기에 하위 목표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자신의 컨텍스트에 맞는 그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전체적인 목표 컨셉, 키 컨셉은 무엇이냐? 여기 MDG에서는 보편 초등교육 달성이었어요. 그런데 SDG는 평생 교육과 그리고 평등성이라는 그런 키 컨셉을 두고 있고, 그리고 평등성의 개념, 핵심 개념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은 MDG 같은 경우에는 젠더 평등에만 거의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SDG로 넘어오면서 젠더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취약계층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장애인, 그리고 소수민족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든 계층의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에듀케이션 타겟, 교육 타겟을 두고 있느냐, 여기서는 단 하나의 타겟이었죠.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하나만 두고 있고 거기에 젠더 페리티, 그러니까 젠더 평등까지만 추가되는 상황이었는데 SDG로 넘어오면서 그 하위 목표가 총 10개가 생겼어요. 그 중에 3개가 이행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교육 관련 SDG 타겟인데 SDG4가 왜 중요하냐 하면 SDG4는 다른 SDG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SDG1의 빈곤 감소, SDG3의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보건, 그리고 SDG5의 젠더 평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그리고 SDG12의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의 기후변화, 16번의 정의, 평화,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국가기관에 대한 이런 타겟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SDG4의 그런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DG4 목표 달성과 빈곤 감소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총 4,200만 명의, 그러니까 SDG4의 목표죠. 보편 초등 및 중고등 교육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4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프가 저소득 국가들의 빈곤 감소를 빈곤 감소를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지금 2060년인가요? 2060년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SDG를 그 골을 충족시킬수록 이 파버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0개의 타겟 중에서 3개는 그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나머지 6개, 7개는 그 각 타겟에 대한 그런 목표, 세부 사항들이 적혀 있어요. 먼저 타겟 1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무상으로 평등하며 질적인 초등 및 중고등 교육을 끝마치고, 그리고 관련성 있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창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들의 학업 성취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질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질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면은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그리고 아이들의 신변 보호와 같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형태까지 다룰 수 있고, 학교에서 학교 건강과 워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범분야적인 개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민감성을 강조하는 경우 몇몇 국가들을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게 이 목표가 기술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케이스를 보면 오만 같은 경우는 2017년 상반기 동안, 즉 20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3년 차에 상반기 동안 포용적 민주적 참여, 아이 중심, 보호, 평등 그리고 회복,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학교 관련 6개의 원칙을 세워서 벌써 이 시도를 하고 있고,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범커리큘럼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SDG와의 연관성을 띠면서 건강, 영양, 워시, 보호, 평화 정책과 함께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런 플랜을 착수를 했고, 가이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거는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 10개의 학교에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사 양성의 부분인데, 그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국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과 양성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고, 능력의 교사 또한 계속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려면 어느 정도 성취 동기와 동기부여가 돼야겠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월급제와 그리고 협조적인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교사 역시 동기부여를 받고 지원받으며 잘 양성되어 지속적으로 교수법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관련성 있는 꼭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창출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학업 성취도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총 6억 1,700만 명의 초등학교 학년기 어린이들과 중학교 학년기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 초중 학년기 청소년 아이들의 58%가 현재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학업 성취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번의 목표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적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남수단 런백의 케이스를 보면 남수단에서는 36%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애초에 갈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고 85%는 학교에 담이 없어서 아이들의 신분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었는데요. 그 SDG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데 더 편리한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펜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섹션당 4개의 교실이 있는 두 블럭의 수업동을 설치했고, 행정실, 교무실 등등의, 그리고 수동 펌프가 갖춰진 압력 분리형 화장실도 설치하여서 질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타겟은 2030년까지 모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질적인 초등 이전 수준의 성장, 보육, 그리고 유아교육을 받아서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를 마친다라는 것이 2번의 목표였는데요. 유아교육이 과연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업 성취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유아교육 때 그 아이들의 두뇌 성장, 그리고 그런 모든 성장과 발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교육은 그 이후, 즉 초등학교 때의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교육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국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 예산 중에 전체 중에서 3%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 전 세계적 유아교육 참여율이 70%인 반면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는 현재 41%,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는 52% 수준입니다. 유아교육 선순환 효과를 생각을 한 걸 본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한 아이들의 발달과 유아교육, 그리고 국가정책,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유아교육 정책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질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결과는 아이들이 학교를 간 out of school rate를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효과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3번과 4번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알맞고 질적인 기술과
직업 및 대학과 같은 제3차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3번과 4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100만 명이 비고용 상태이고 1억 5,600만 명의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조차도 빈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2030년까지 일자리를 구할 10억 명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개도국에 있는 90%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즉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임금과 무임금으로 노동 착취에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를 예를 들어 초, 중, 고를 끝마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3번과 4번의 내용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젠더 평등 및 취약계층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젠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수준의 교육과 장애인, 토착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과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라는 것인데, 여자아이들의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살펴봤을 때 니제르의 경우에 중학생 연령의 극빈곤층 여자아이들의 10% 이하만이 학교를 다녔던 이전과 달리 SDG가 시행된 이후에는 16세까지 의무교육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가장 폭력에 취약한 곳이 어디였냐라는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그런 폭력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교내 젠더 기반 폭력이 굉장히 만연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SDG가 발효되고 난 다음에는 캄보디아에서 405개 교에서 긍정적 훈육을 실시를 했고,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 교내 체벌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학생의 수가 73%에서 46%로 뚝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사실 교육부가 이런 교내 젠더 기반 폭력 또는 조혼을 통한 아이들의 그런 신원 보호에 대해서 큰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SDG가 생겨난 다음에 가장 크게 325건의 조혼이 무효화되었고, 재정적 장벽 제거의 부분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캐시 트랜스퍼, 그러니까 현금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2만 1,000명의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여자아이들이 정규 교육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 중에 5,000명이 중학교 연령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에 해당하는 기초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 기초 연상 능력에 대한 건데,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상당한 수의 성인 여성과 남성 모두 기초적 읽고 쓰는 능력과 기초 연산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문해율과 연산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6번의 기술이 되어 있는 건데요. 남아시아는 전 세계 문맹 인구의 절반이 이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이렇게 순서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인 문해율 50% 미만, 그러니까 전국의 성인들 중에 절반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그런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베닌, 부르키나파소 등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년기에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리고 가더라도 교육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움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위에 그 지도는 성인 문해율을 나타내는 건데, 주황색에 가까울수록 그 문해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 주황색으로 가까울수록 문맹률이 높은 건데, 주로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유스 리터러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문맹률을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위에 비해서 밑에 보면 좀 그 진한 파랑,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에는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DG가 과연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 현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요.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난한 국가 차드는 SDG
그 랭크가 156위 중에서 155위,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그러면 분야별 17개의 타겟 중에서 교육 4번에 있는 교육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 굉장히 다른 SDG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거를 볼 수 있죠. 이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첫 번째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인데 78.9%로 저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거기 세 번째에 있는 점점 화살표 있는 저 파트는 현재의 트렌드, 그러니까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저기에서조차 아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를 다니는 그 학업 연수에서는 2.3, 평균 2.3년, 여기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5에서 24세의 문해율은 32.8%로 굉장히 낮고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하라인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SDG 전체 글로벌 랭크에서 156위 중에 128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은 어느 정도로 달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상세하게 살펴봤을 때 저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85.3%.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의 트렌드가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하지만 여기 아직 학교를 다니는 그 연수가 짧고, 그리고 문해율도 아직 굉장히 낮은 걸로 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은 멀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156위 중에서 126위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SDG4 교육 분야는 거의 뒤쪽에서 몇 번째 해당할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세 분야 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게다가 저기 그 트렌드조차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네팔. 네팔은 156위 중에서 102위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교육 분야의 발전율이, 그러니까 SDG 달성도가 좀 비교적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비율이 94.7%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기 빨간불이 아닌 노란색,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하다는 상태로 보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들어가지만 중도 하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평균 그 학업 연수가 4.1년에 그쳐 있고, 아이들 그 15세에서 24세 젊은 사람들의 문해율 또한 84.8%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관련된 SDG와 기초교육, 김공국 내 기초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교육 관련해서 아직까지 SDG 달성도를 봤을 때 가야 할 길이 많이 멀어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그러니까 유익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